저는 청소원이며 창립 주주의 아내였습니다. 이사장이 비웃듯 손가락질한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도 마세요. 이 병원은 제 남편의 땀과 제 손으로 지켜온 집입니다. 미숙의 눈빛이 흔들리지만 단단하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기자들과 직원들이 숨죽인 채 둘을 응시한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비밀을 모두 밝혀내겠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서울 외곽에 자리한 40년 된 대학병원의 새벽 4시, 복도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물기 어린 걸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내뿜는 차가운 불빛 아래에서 정미숙은 무릎을 굽힌 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미숙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해온 그녀에게 이 복도의 모든 구석구석은 손바닥보다 익숙한 곳이었죠. 3층 내과 병동에서 시작해서 1층 응급실까지 총 1200평에 달하는 병원 전체를 매일 밤 홀로 청소했습니다. 저기 피 묻은 자국 좀 더 깨끗이 닦아주세요. 수간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더 세게 비볐습니다. 수술실에서 흘러나온 핏자국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하지만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으니까요. 걸레를 헹구며 중얼거리는 미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늘 이런 냄새였지.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흔적은 남는 법이야. 소독약 냄새에 섞인 각종 약품 냄새, 환자들의 채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병원 특유의 냄새가 그녀의 옷에, 머리카락에, 심지어 꿈속에까지 배어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병원 곳곳에서 직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운 의사들, 교대 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간호사들, 그리고 이른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들과 고호자들이 복도를 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바닥을 닦고 있는 미숙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로 여겨졌죠. 그때 환자 가족들이 무심히 지나가며 버린 종이컵 하나가 미숙의 발끝으로 굴러왔습니다. 컵 안에는 식은 커피가 반쯤 남아 바닥에 흘러내리고 있었죠. 이런 일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를 버렸죠. 아, 정말 더러워. 누가 이런 걸 아무데나 버려놓은 거야? 젊은 간호사가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컵을 집어들었죠. 4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미숙이 걸레로 바닥에 커피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소 아주머니, 빨리 치워주세요. 환자들이 지나다니는데 이게 뭡니까? 날카로운 말투의 젊은 인턴이 무심히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는 미숙을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은 채 성큼성큼 지나갔죠. 미숙은 익숙한 듯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나는 이름 없는 사람이지. 하지만 이 복도 하나만큼은 내 손이 지켜왔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의사들이 왔다 갔습니다. 처음엔 수줍어하던 인턴들이 전문의가 되어 떠나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왔죠. 그 중에는 미숙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병원이 깨끗해요. 그런 말 한마디가 미숙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숙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저 청소 아주머니라고만 불렸습니다. 때로는 그것조차 불리지 않고 손짓이나 눈빛으로만 지시를 받기도 했어요. 미숙은 걸레를 다시 적시며
바닥을 더욱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반들반들 윤이 났죠. 이 일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 병원의 깨끗함은 그녀의 손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숙 씨, 오늘 3층 병동 화장실도 꼼꼼히 닦아주세요. 병원 평가단이 온대요. 청소팀장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미숙보다 10살은 어린 팀장이었지만 미숙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이 든 직원일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던 미숙은 지친 몸을 이끌고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사물함에서 개인 옷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보았죠.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그리고 허리가 굽은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를 탓할 시간에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일할 생각을 해야 했어요. 병원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반지하 방으로 향하는 길, 미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죠.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남편의 사진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정화성의 온화한 미소가 액자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사진 옆에는 시들어가는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이 매주 병원 화단에서 몰래 따온 것이었어요. 미숙은 사진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성 씨,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요. 그 젊은 의사가 또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남편 하성은 이 병원의 초창기 의사였습니다. 30여 년 전 병원이 막 설립될 때부터 이곳에서 환자들을 돌봤죠. 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고,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는 일도 많았습니다. 항상 온화하고 성실했던 하성은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지분이나 병원 경영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미숙에게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환자들의 건강만 생각하는 순수한 의사였죠. 집에 와서도 의학 서적만 읽었고 돈이나 명예 같은 것들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미숙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던 그 시간, 병원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미숙은 어제와 똑같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병원 입구부터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지? 미숙은 궁금해하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병원 직원 휴게실 문에 붉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죠.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휴게실 폐쇄 및 인원 감축. 간호사 한 명이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순간 미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곧 해고를 의미했으니까요. 청소 직원 동료들이 모여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들이 우리까지 줄이겠대. 이제 정말 끝이야. 30년 넘게 함께 일한 김 아주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노조도 못 믿겠어. 맨날 우리 편이라고 하더니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소용없잖아. 미숙은 공지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경영 효율화, 인건비 절감, 외주화 검토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40년 가까이 이 병원에서 일해온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숙 언니, 우리 나이에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하겠어요? 옆에 있던 박 아주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60대가 넘은 청소 직원들에게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죠. 미숙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숙에게는 다른 걱정이 더 컸습니다. 이 병원은 단순히 일터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깃든 곳이었고, 남편이 환자들을 돌봤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것은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숙은 평소처럼 병원 뒤편 벤치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환자 보호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70대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3개월째 이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아주머니 남편분 이 병원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0년 넘게 의사로 일했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옛날부터 이 병원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병원 설립 초기 이야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혹시 고인이 된 남편분 정 선생님 아니세요?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정하성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 역시 그분이셨구나. 할머니의 얼굴에 반가움이 스쳤어요. 저희 남편이 그러는데 초창기 주주명단에 정 선생님 이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설립할 때 돈을 많이 투자하신 분이라고. 순간 미숙의 심장이 크게 2번 뛰었습니다. 주주? 투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편 하성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는데요. 주주라니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죄송해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할머니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지만 미숙의 머릿속에는 그 말이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하성 씨, 주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미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초창기 주주명단, 투자, 정 선생. 혹시 정말 남편이 병원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미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어보기로 한 것이죠. 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던 그 상자를요. 너무 슬퍼서, 너무 그리워서 감히 손댈 수 없었던 남편의 마지막 흔적들이었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의학 서적들과 함께 여러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환자 차트나 의학 논문들이었어요. 하지만 맨 아래쪽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계약서, 복사본이 나왔어요. 잉크가 희미해져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정하성이라는 이름과 창립 주주라는 글자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15% 지분 보유라는 문구도요. 미숙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남편이 이 병원의 주주였던 것이 사실이었던 거죠. 그 순간 뭔가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밀려왔어요.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 왜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원망스러운 마음과 함께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과 자신의 해고 위기는 다른 의미일 수도 있었어요. 미숙은 계약서를 가슴에 꼭 안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성 씨, 이게 정말 진짜라면
이게 정말 우리 것이라면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동안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자신에게 혹시 다른 선택권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계약서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작은 종이 조각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새벽 6시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남편의 계약서가 쥐어져 있었어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에 잠겨 있던 탓에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라면 난 더 이상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미숙은 중얼거리며 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잉크 자국들 사이에서 1989년 3월 15일 출자금 3억 원, 지분율 15%라는 글자들이 보였어요. 그날부터 미숙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남편의 과거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병원 등기부등본을 떼러 구청에 가고 오래된 은행 거래 내역을 뒤지기 위해 여러 지점을 돌아다녔습니다. 69세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미숙은 무거운 서류 봉투를 들고 지하철 계단을 오르며 중얼거렸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숙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오래된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30년 넘게 이 지역에서 개업해온 박 법무사는 은퇴를 앞둔 70대 노신사였습니다. 정하성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박 법무사는 낡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참 좋은 분이셨어요. 병원 설립할 때 서류 작업을 제가 도왔거든요. 그의 사무실은 오래된 서류들로 가득 찼는데 그 중에 미숙이 찾던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이제야 오셨군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박 법무사는 서류철을 뒤적이며 말을 이었어요. 정 선생님 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속권자에게 당연히 승계될 수 있어요. 미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제가 정말 그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물론입니다. 박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병원 이사회에서 부인께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상속 발생 즉시 통지할 의무가 있거든요. 순간 미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이사회가 알면서도 일부러 숨겼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박 법무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15% 지분이면 이사회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마 그들이 의도적으로 침묵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미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사들이 알면서도 침묵했다면 내 남편을, 우리 가족을 2번 죽인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40년 동안 청소원으로 살아온 자신이 과연 그 거대한 병원과 맞설 수 있을까요? 그 무렵 병원에서는 또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간병인, 급식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표된 것이죠. 병원 노조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고 파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쫓겨나게 생겼어요. 노조 위원장이 직원들 앞에서 연설했어요. 병원 이사들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죠. 미숙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뒤에 서서 듣기만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손에 쥔 계약서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병원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미숙이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고용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옆에 있던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 언니, 무슨 소리예요? 미숙은 가슴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제 남편이 이 병원의 주주였어요. 15%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분은 제 것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병원 주주라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노조 위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정말인가요? 확실한 건가요? 법무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회가 이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는 것도요. 소식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사실은 병원 주주였다는 이야기, 이사회가 그 사실을 숨겼다는 이야기가 복도마다 떠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동정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미숙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투명인간처럼 지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녀를 보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저 아줌마가 정말 미쳤나 봐. 주주라니 말이 되는 소리야? 젊은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을 어지럽히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냐? 미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 하성이 남긴 계약서를 볼 때마다 힘이 생겼습니다. 하성 씨가 이 병원을 위해 투자한 돈이에요. 우리도 이 병원의 주인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하성 씨,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사랑했던 이 병원을 제대로 지켜볼게요. 계약서를 가슴에 품으며 미숙은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미숙의 이야기가 병원 전체에 퍼진 지 사흘 후 병원 정문 앞에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노조에서 조직한 긴급 집회였어요. 구조조정 철회, 일자리 보장이라고 적힌 팻말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미숙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 나서는 일을 피해왔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노조 위원장이 마이크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직접 말씀해 보세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병원 건물에서는 의사들이 창문 너머로 집회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받은 미숙의 목소리는 처음엔 작고 떨렸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청소원입니다. 말을 시작하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40년 가까이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며 살았어요. 미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이 병원의 창립 주주였습니다.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사회는 그 사실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고 병원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때 병원 현관문이 열리며 윤철호 이사장이 나타났습니다. 74세의 윤철호는 30년 넘게 이 병원을 경영해온 인물이었어요. 키가 크고 카리스마 있는 외모에 언제나 고급 정장을 입고 다녔죠.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허황된 소리 그만하세요, 정미숙 씨. 윤철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어요.
증거도 없는 주장으로 병원을 어지럽히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청소원일 뿐입니다. 미숙은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증거가 없다고요? 이게 뭡니까? 윤철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보더니 곧바로 표정을 굳혔어요. 그런 오래된 서류가 지금 무슨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 근거도 없고 공증도 제대로 안 된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당황하시는 거죠? 미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정말 가짜라면 이렇게 나서실 필요가 있나요? 윤철호는 주변 이사들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어요. 집회가 끝난 후 미숙 주변의 분위기는 복잡해졌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그녀를 지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특히 관리직 직원들은 미숙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숙 언니, 괜찮을까요? 오랜 동료인 김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사회를 적으로 돌린 건 아닐까요? 미숙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조직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나는 청소원일 뿐이야. 그들은 거대한 병원의 주인. 내가 상대할 수 있을까? 그 후 며칠 동안 미숙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청소 구역이 갑자기 늘어났고 일의 강도도 훨씬 세졌어요. 상사들은 미숙의 일처리에 대해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작은 실수도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정미숙 씨, 3층 화장실 청소 상태가 엉망이네요. 청소팀장이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곤란합니다. 미숙은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미숙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에서 청소 인력 외주화를 전격 발표한 것이죠. 미숙을 포함한 전체 청소팀이 해고 위기에 놓인 겁니다. 효율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청소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사팀장의 차가운 발표였어요. 기존 직원분들께는 퇴직금과 함께 재취업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이 일터에서 쫓겨나는 순간이 온 것이죠. 동료들은 울먹이며 서로를 위로했지만 미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명백한 보복이야. 내가 목소리를 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미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구조조정이었고 미숙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숙은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흐느꼈어요. 하성 씨, 내가 너무 큰 싸움을 시작했나 봐요. 그냥 조용히 살 걸 그랬나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어머니가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그런 일 하신 거 아니죠? 미숙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을 믿지 않는 아들의 말에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미숙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엄마가 거짓말할 리 있겠니? 하지만 아들은 걱정만 했을 뿐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숙은 절망 속에서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혹시 다른 증거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안고 말이죠. 서류 가방 깊숙한 곳에서
미숙은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증이 완료된 원본 계약서와 함께 남편이 남긴 손편지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미숙아, 혹시 내가 먼저 떠난다면 이 지분은 내 몫이다. 이 병원은 내가 지켜주길. 내가 투자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이곳에서 치료받을 모든 환자들에 대한 사랑이었다. 편지를 읽으며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이제서야 제대로 이해한 것이죠. 남편의 손편지를 읽고 난 후 미숙의 마음에는 새로운 결의가 생겼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어요. 하성 씨, 이제 알았어요. 이게 내 싸움이었구나.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는 미숙에 대한 소문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복도에서 만나는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피했고 심지어 오래된 환자들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 아주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40년씩 일한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의 속삭임이 미숙의 귀에 들렸어요. 가장 아픈 건 함께 일했던 동료들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팀장이 미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미숙 씨, 이 문제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괜히 큰일 만들지 말고 그냥 퇴직금 받고 나가세요. 나이도 있고 하니 편하게 쉬시는 게 어때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팀장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제 남편이 정말 이 병원 주주였다고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팀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병원 이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뭐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 미숙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호출이 온 것이죠. 인사팀장과 함께 변호사로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미숙 씨, 앉으세요. 인사팀장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병원 측에서 심각하게 검토한 결과 당신이 유포하고 있는 허위 정보로 인해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것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법적 경고문입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신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자신이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세요. 인사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법정에서 통용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소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법적 경고문이 든 봉투를 든 손이 계속 떨렸어요. 내가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남편이 남긴 서류가 정말 가짜인 건가? 그날 밤 미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하성 씨, 저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손편지를 다시 읽으며 미숙은 결심했어요. 하성 씨가 이 병원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끝까지 싸워볼게요. 다음 날 미숙은 박 법무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법적 경고문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 법무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협박에 가까워요. 박 법무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경고문입니다. 오히려 병원 측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숙이 간절히 물었어요. 정식으로 법정에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 법무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속 지분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그래야 진실이 밝혀집니다. 미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법정에 선다는 것, 69세의 청소원이 거대한 병원과 맞서는 것. 상상만으로도 무서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법무사가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정 선생님이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의 원로 의사인 박 교수가 미숙을 찾아온 것이죠. 70대 후반의 박 교수는 남편 하성과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미숙 씨, 늦었지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는 진중했어요. 하성이가 정말 창립 주주였던 게 맞아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수님, 정말인가요? 저를 믿어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박 교수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하성이는 이 병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이 그의 부인을 이렇게 대한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박 교수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옛 회의록과 서류들을 미숙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것들이 증거가 될 겁니다. 하성이의 지분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에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이름이 명시된 주주총회 회의록, 배당금 지급 내역, 그리고 이사회 참석 기록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네요. 박 법무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법정에 서는 것도 무섭고 병원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도 두려웠어요. 무엇보다 69세의 나이에 이런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올라왔던 그곳에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붉게 깜빡이는 네온사인들 사이로 별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성 씨, 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미숙이 중얼거렸어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남편의 손편지를 생각하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사라지기만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야. 미숙은 주먹을 꽉 쥐고 결심했습니다. 69세 청소원이지만 이 병원의 진짜 주인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남편이 사랑했던 이 병원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미숙이 옥상에서 결심을 다진 다음 날, 박 법무사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숙과 박 교수, 그리고 박 법무사가 둘러앉아 소송 준비를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속 지분 권리 확인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박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병원 측에서도 정식으로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소송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원고 정미숙, 피고 대한대학교병원이라고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69년을 살면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죠. 미숙 씨, 각오는 되셨죠? 박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병원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더 거센 압박이 올 수도 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준비됐어요. 하성 씨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볼 거예요. 하지만 박 교수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당일 오후 병원 측의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미숙의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미치신 거예요? 그 큰 병원을 상대로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엄마는 잘못된 일 안 했어. 미숙이 설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사고 치고 다닌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발 그만두세요. 우리 가족이 다 망신당하잖아요. 전화를 끊은 후 미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더욱 직접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미숙의 마지막 날, 청소팀장이 그녀를 불렀어요. 미숙 씨, 병원에서 제안이 있어요. 팀장의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퇴직금을 2배로 주겠대요. 그리고 추천서도 써주겠다고 하고요. 미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에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팀장이 답답해했어요. 나이도 있는데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괜히 어려운 길로 가지 말고요. 하지만 미숙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병원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40년 동안 자신의 손으로 깨끗이 닦았던 복도를 마지막으로 걸으며 미숙은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미숙은 병원 현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앞으로는 청소원이 아닌 원고로서 이곳에 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숙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지만 대신 법정 준비로 하루하루가 바빴어요. 박 법무사와 만나 증거를 정리하고 박 교수와 함께 증언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2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교수가 갑자기 증언을 철회하겠다고 한 것이죠. 미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병원에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제 연금과 명예교수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숙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박 교수마저 포기한다니요. 교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박 법무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병원 측에서 모든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미숙이 살던 반지하 방의 임대인도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통보해 왔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병원 측의 압박 때문이라는 것을요. 집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미숙은 더 큰 절망을 맛봤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이웃들에게서도 차가운 시선을 받았어요. 저 할머니가 병원이랑 싸우고 있다던데. 나이도 많은데 왜 그런 일을 벌이는지.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귀에 들렸습니다. 결국 미숙은 더 작고 낡은 고시원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남편의 사진과 몇 가지 생필품만 들고 들어간 방은 너무 좁았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숙은 남편의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성 씨, 저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떠나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메었어요.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 법무사마저 소송에서 손을 떼겠다고 한 것이죠. 미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박 법무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 측에서 제 사무실 건물주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임대료를 10배로 올리겠다고 하네요. 저도 생계가 있어서. 미숙은 어둠 속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도 증인도 가족의 지지도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69세의 나이에 거대한 병원과 홀로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고시원 방에서 남편의 유품들을 다시 뒤적였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성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절망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낡은 의학 서적 사이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미숙이 책을 들춰보니 그 안에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은행 금고, 열쇠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수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증거 서류를 은행 금고에 보관해 두었다. 열쇠 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거예요. 마치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말이죠. 다음 날 새벽 미숙은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완벽한 증거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공증된 주주 계약서, 출자 증명서, 배당금 수령 내역,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무릎을 꿇고 서류들을 끌어안았어요. 하성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완벽한 증거 서류들을 발견한 미숙은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압력을 무서워하지 않을 변호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여러 법무법인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의료 분야 소송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정이 너무 바빠서요. 핑계는 다양했지만 결국 모두 같은 이유였어요. 대한대학교병원과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중 미숙은 작은 개인 법무사 사무실을 발견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변호사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이 지혜 변호사는 미숙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이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인가요? 병원에서 압력을 넣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큰 병원이 무서워서 변호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변호사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보였어요. 정의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설 날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2부 법정. 미숙은 평생 가장 떨리는 순간을 맞았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병원 관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4명이 나왔어요. 반면 미숙 측에는 이지혜 변호사 혼자뿐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불공평한 대결이었죠.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사 제2023가 5만 847호 지분권리 확인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원고 측 주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혜 변호사가 일어서서 차근차근 사건을 설명했어요. 원고 정미숙 씨의 고인인 남편 정하성 씨는 1989년 대한대학교병원 설립 당시 15% 지분을 투자한 창립 주주입니다. 하지만 피고 병원 측은 5년간 이 사실을 고의로 숨겼습니다. 병원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서류들의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30년이 넘은 낡은 서류로는 현재의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준비된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어요. 공증된 원본 계약서, 은행 출자 증명서, 배당금 수령 내역까지 완벽한 서류들이었습니다. 병원 측 변호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더불어 피고 병원은 법적으로 상속 발생 시 통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이는 명백한 의무 위반입니다. 재판부에서 병원 측에 질문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 남편의 주주 지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병원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답했어요.
그런 기록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변호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께서는 이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정화성 씨 명의로 배당금이 지급된 은행 내역서입니다. 병원에서 매년 배당금을 지급해왔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병원이 23년간 배당금을 지급해왔다는 것은 정화성의 주주 지위를 인정했다는 뜻이었어요. 병원 측 변호사들이 급히 서로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재판장이 병원 측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 배당금 지급 내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병원 측 변호사가 말을 더듬었어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숙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병원 측의 마지막 발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령 과거에 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병원 정관 변경으로 현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병원 측 수석 변호사가 새로운 주장을 했어요. 이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정관 변경 시 기존 주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피고 측이 원고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은 정관 변경은 무효입니다. 법정에서의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병원 직원들이 긴장한 채로 지켜봤어요. 특히 윤철호 이사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은 단순한 지분 분쟁을 넘어서는 문제로 보입니다.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미숙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병원 측과 화해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명예와 이 병원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돈이나 복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어요. 69세 청소원, 40년 근무한 병원 상대로 승부수 숨겨진 주주권 찾기 나선 할머니의 용기 여론이 점점 미숙에게 호의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미숙에게 마지막 제안을 해왔습니다. 윤철호 이사장이 직접 미숙을 만나자고 한 것이죠. 병원 이사장실에서 만난 윤철호는 의외로 온화한 모습이었어요. 정미숙 씨, 이 모든 일을 조용히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지분의 절반 가치를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시는 겁니까? 윤철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제 남편이 이 병원을 사랑했던 만큼 저도 이 병원이 제대로 된 곳이 되길 바랍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환자들을 위한 병원,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는 병원 말입니다. 윤철호는 미숙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정미숙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군요. 2주 후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미숙은 남편의 사진이 든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원고의 지분권을 인정하고 그 순간 미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피고 병원은 원고 정미숙 씨가 고 정화성 박사의 유일 상속인으로서 병원 지분 15%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인정한다. 재판장의 선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이며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이긴 것일까요? 69세 청소원이 거대한 병원을 상대로 승리한 것일까요? 더불어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 재판장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피고는 30일 내에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고 그동안의 배당금을 소급 지급하라. 윤철호 이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미숙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미숙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미숙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미숙은 한마디로 답했어요. 제 남편 하성 씨가 사랑했던 이 병원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환자들을 위한, 직원들을 위한 병원으로요. 판결 이후 병원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구조조정으로 해고 위기에 놓였던 청소 직원들이 모두 복직되었어요. 미숙이 이사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요구한 조건이었습니다. 미숙 언니, 옛 동료들이 반갑게 달려와 미숙을 껴안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미숙은 동료들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낸 일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2주 후 병원 대강당에서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수십 개의 언론 카메라와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숙은 이사회에 첫 출석했어요. 평생 청소복만 입었던 그녀가 이제는 정장을 입고 이사회의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정미숙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미숙이 일어섰어요. 저는 40년 동안 이 병원에서 청소원으로 일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그 시간 동안 이 병원의 구석구석을 지켜봤습니다. 환자들의 아픔도 직원들의 고충도 모두 봤어요. 미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사가 된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병원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숙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윤철호 전 이사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정미숙 이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병원 운영에서 놓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정 이사님과 함께 더 나은 병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숙은 첫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병원 수익의 일부를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 개선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에서 미숙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병원에는 정화성 의료봉사재단이 설립되어 매달 수십 명의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가 제공되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미숙은 새롭게 단장된 병원 로비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청소용 걸레를 들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직원들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이사님, 왜 직접 청소를 하세요? 이제 그런 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 미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으니까요. 그녀는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청소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환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일이거든요. 직원들은 감동받아 함께 청소를 도왔습니다.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모두 함께 병원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참여했어요. 그 모습을 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남편의 사진이 걸린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로서 받은 첫 사무실이었어요. 벽에는 남편 하성의 사진과 함께 병원 설립 당시의 옛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성 씨, 우리 해냈어요. 미숙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병원은 당신이 꿈꾸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병원이 되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숙은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하성 씨. 그 서류들을 남겨둬서 고마워요. 그리고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1년 후 대한대학교병원은 환자 중심 병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직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고 의료 서비스 품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병원 전체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나와 로비를 청소했습니다. 이제는 이사님이 되었지만 청소는 그만둘 수 없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병원과의 가장 특별한 연결고리였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청소를 마친 미숙이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해가 떠오르며 병원 건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9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청소원에서 이사가 된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타이틀이 아니라 이 병원이 더 따뜻한 곳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구나. 미숙은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이 병원은 청소원이었던 한 여인의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회에 봉사하는 병원으로 말이죠. 햇살이 점점 밝아지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미숙이 지킨 병원에서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치유받고 희망을 찾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